바쁜 일상 속 꼭 필요한 휴식. 인간은 잠을 통해 뇌와 근육, 각종 장기들이 휴식을 갖는데요. 온몸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도 열일을 해야만 하는 기관, 바로 심장입니다. 이렇게 목숨과 직결되는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힌다며 쥐어짜는 가슴 통증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일어나며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골든타임도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퇴원 후 1년간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등 꼼꼼한 생활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근경색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꿀팁, 건강 365에서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박종일 순환기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종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조사를 하나 하고 왔어요. 네. 최근에 그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이 세계 최고 의학 저널에 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네. 제가 이게 읽겠습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수를 시행한 환자에서 중증도 강도의 스타틴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혈관들의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스타틴이라는 약 치료 하나만 가지고 할지 아니면은 병용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네. 아무튼 네. 아니, 좋은 주제네요. 그러니까 뭔지 멋진 모르지만 좋은 주제라는 건 네. 알겠고 사실 근데 환자조 진료 보시죠. 또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시죠. 너무 바쁘실 텐데 논문을 쓰실 시간이 있으셨어요? 혹시 대학원생들 막 고생시키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또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저도 네.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 바로 심장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아주 치명적일 것 같은데 사망률을 놓고 봤을 때 심장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네. 특히나 심근경색, 심장질환 중에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은 저희가 3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3%, 한 약 1,000명 중에 3, 4명 꼴이고요. 예. 사망률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명 중에 18, 19명 정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심근경색증의 초기 사망률은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이런 사망했던 환자들의 약 50% 정도는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근경색증에 대한 심근경색에 대한 사망률,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성별 같은 경우에서도요. 남자가 여자보다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심근경색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왜냐하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동반된 질환들이 조금 남자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네. 특히 여성 호르몬들이 이런 심혈관 질환 계통을 조금 더 보호해주고 하는 우와. 기능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폐경이 진행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70 정도가 넘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된 시기쯤 되면은 남자와 여자에서도 이런 심근경색에 대한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고령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특히나 심근경색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빈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조금 더 심근경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 심방세동이라든지, 있죠. 그죠? 협심증이라든지. 다른 또 심장 질환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심장 질환은 크게 심장의 혈관, 즉 광상동맥이 문제가 되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장 내에 또 판막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그중에서도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의 혈관인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건데요. 네. 그게 콜레스테롤이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관상동맥에 이제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점점 침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내경이 관상동맥의 내경이 좀 더 좁아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증상을 나타내는 흉통을 나타내는 경우를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그게 좀 더 진행이 되어서 그런 내막이 파열이 되어서 내강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혈소판이라든지 다른 혈액 응고인자들이 여기에 막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네. 응집이 돼서 결국 그 관상동맥랑 혈관 자체가 네. 완전 폐색이 돼 버립니다. 아.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그걸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혈관에 어떤 찌꺼기 같은 게 끼어서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네, 뜻인데. 예, 비슷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끼는 원인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식습관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뭐 짜고 기름진 음식 등 섭취하는 것도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뭐 건강에 해롭죠. 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되는 것도 기름진 음식이 분명히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뭐 심근경색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나 뭐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요소들도 크게 이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네. 특히나 만성 심부전이 있는 사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그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가장 생활 습관에서 주의할 내용은 네. 사실 흡연입니다. 또 나왔네요. 나올 줄 알았어요. 담배가 빠지질 않네요. 그렇지. 네, 생활 습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네. 흡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담배 피우시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금연하시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이 저는 고령자 위주로 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이렇게 많이 오네. 아하, 많이 진짜요? 느끼는 거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점차 이제 그 유병률이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하고요.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젊은 층에서도 당뇨나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들이 이미 이른 나이부터 진행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비만과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서양식 아니면 이런 성인병을 유발할 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점점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심근경색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젊다고 해서, 혹은 어리다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또 돌연사에 이어지는 거고. 근데 반드시 심근경색이 올 때는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혹은 또 흉통을 나타내는 또 증상인 협심증이 있는데요. 예.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뭐 질병, 관상동맥에 대한 질환에 대한 질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입니다. 가슴 통증이고요. 근데 그런 가슴 통증이 뭐 대개는 조이는 듯한 양상이고요. 네. 이게 가슴 통증이 왼쪽에 심장이 있다 보니 왼쪽 팔, 왼쪽 어깨 혹은 왼쪽에 있는 등으로 이렇게 방사된다. 전이 되는 양상의 이런 방사통들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혹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뭐 식은땀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진료를 보다 보면 종종 오시는 분들이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체한 것 같다. 근데 약을 먹어도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 증세로 해서 오셨는데 뭐 소화기 내과나 다른 뭐 개인 병원에 이렇게 들려셨다가 어이구 심근경색이니까 얼른 응급실 가세요.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요. 명치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협심증이다 이런 진단도 받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소화불량이라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이런 뭐 소화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적 위치상 이제 심장과 위가 위치해 있는 게 여기 있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예. 그 위는 심장, 그 밑은 위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심장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마치 소화불량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이다 아니면은 소화불량 약제를 받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호전이 되지 않는다. 사실 그러면은 이 심근경색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몸의 이상 증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이 반복될 때는 네. 반드시 병원에 이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뭐 심근경색 전에 협심증 말씀하실 때도 가슴이 좀 조이는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조이는 정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네. 제가. 이게 같은 관상동맥이라는 그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대한 질환 중에 협심증도 있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심근경색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안정 시에는 저희가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상동맥의 내강이 콜레스테롤이든 이런 찌꺼기가 쌓이면서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에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게 뭐 지금 좁아진 혈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요. 네. 저희가 운동 시나 활동 시가 되면은 심장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심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산소, 좀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네. 그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기에는 혈관 자체가 그 심장 자체가 그 좁아진 혈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흉통이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데 그걸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정 시에는 괜찮은데 활동할 때 이런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주로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상동맥 자체가 완전 폐색이 일어나서 완전 막힌 상태가 되니까 네. 이게 뭐 운동 시가 아니라 안정 시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게 응급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쯤일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심장 근육인데요.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전달하려면은 심장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잘 짜주고 해야 되니까. 근데 관상동맥에서 심근경색이 생겼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심장의 근육의 경색, 심장 그 관상동맥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심장 근육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심장 근육이 상하니까 뭐 심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많이 못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심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심근의 손상을 최소화할 때는 대략적으로 한 2시간 내에 통증이 생기고 한 2시간 이내에 왔을 때 치료를 받으면은 심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6시간 전까지 오시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심근 손상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병원에 오셨을 때 6시간 이후 12시간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했던 심장이 잘 돌아오진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저희가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심전도라는 걸 촬영하게 됩니다. 네. 심전도를 촬영했을 때 저희가 심근경색 중에서도 ST 분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이라 조금 더 다른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같은 심근경색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중요한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은 응급실에 오셔서 90분 내에 시술을 받도록끔 아마 전국에서도 다 이렇게 심장 혈관을 담당하는 센터들에서는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대답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자주 이렇게 흉통이 동반되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별일 아니겠지. 오늘은 조금 아프네. 이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요? 이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심정지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 운전하게 되면 2차, 3차 이런 사고가 연결되고요. 또 이제 119를 타고 오면서 또 본인 생체 리듬에 대한 모니터링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9를 타고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9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꼭 함께 좀 네.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특히 심근경색도요. 진단할 때 혈액 검사를 꼭 하더라고요. 네. 진단할 때 저 심근경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진단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혈액 검사를 그 정도는 하는 아닙니다.
네,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이 상했다. 그럼 그 심장 근육이 상한 걸 어떻게 수치화를 하는 건데요. 심장 근육이 상한 효소 수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에 저는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골든타임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그런 심근경색은 이렇게 수치만 높아졌던 것뿐만 아니라 심전도 상에서도 ST 분절 상승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ST 분절 상승이라는 그런 심전도 상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를 말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90분 내로 시술을 받도록끔 그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ST 분절인가 그런 신호에 따라서 그 심근경색도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심전도 상태에 따라서 시술 치료도 좀 달라지나요? 이제 시술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시술 치료를 하는 시기가 좀 결정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T 분절 상승했던 이런 심전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기서 보여지는 좀 뭔가 산 능선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정상 심전도와 ST 분절 상승의 심전도에서 상 능선처럼 붙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저게 심전도 내에서 이게 S파, T파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저런 모양 자체에 변화가 있는 거를 저희가 ST 분절 상승에 하는 그런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런 ST 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분 내에 시술을 빨리 하고 풍선 확장술이나 뭐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제 BST 분절 상승의 이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 흉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한 2시간 내로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서도 하는 걸로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제가 뭐 흉통이 있어서 갔던 그 병원이 늘 이렇게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시술 가능한 병원이 아닌데 이제 뭐 급성 심근경색이 되면은 120분 이내, 2시간 이내로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전원을 못하는 상황인지 나누고요. 전원이 가능하다면 얼른 전원을 보내서 시술을 받게끔 해야 되고 전원이 불가능한 병원이라면은 이제 섬유소 용해제라는 약물로서 혈전 같은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고 이제 조금 늦더라도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걸 지금 권고사항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근경색 자체로도 무섭지만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 근육이 못하다 보니까 심부전이 당연히 동반되고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쇼크 상태, 심장으로 기인한 이런 심인성 쇼크 상태가 되어서 혈압과 이런 생체 징후들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보조할 수 있는 장치인 에크모 장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뭐 심폐에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좀 심장을 쉬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심인성 쇼크에서 돌아가시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또 이런 심인성 쇼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뭐 심장 근육이 상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관계되었던 그런 벽들,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벽들의 손상이 있어서 이런 기계적인 이런 파열이라든지 이런 심실 중격 아니면은 뭐 심장의 외벽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쁜 심실의 부정맥들이 막 생기면서 네. 환자분들을 또 심정지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심근경색 이후에 40일 이후에도 이런 나쁜 부정맥들이 심실 부정맥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삽입령 그 제세동기라고요. 그런 걸 또 이식 삽입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니 해도 저희가 좀 저희 심장내과 의사에서 가장 큰 합병증 중에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합병증은 출혈인데요. 출혈이요? 네, 저희가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는 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항혈소판 제제라는 게 피를 물키는 약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세게 사용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항혈소판 제제를 초기에 사용하면서 그래서 뭐 위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위장관 쪽에 이런 혹시라도 조금 궤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출혈이 위장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장을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은 시술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 출혈과의 또 싸움이 시작되고요. 또 환자분들의 또 심부전과의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죠. 앞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 예방법 중에 최고는 또 금연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 흡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연을 강조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흡연하지 남녀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문헌이나 이런 논문들을 참고했을 때는 보통 한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정말요? 심근경색이 네.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3배 네. 정도가 더 많고요. 네. 또 뭐 흡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생활 습관에서도 개선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 성인병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또 운동 얘기도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운동을 항상 권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데요. 일단 먼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은 좀 불안하고 초조함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통해서 불안감도 해소하고 뭐 자기 관리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뭐 육체적인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상동맥이라는 그런 혈관에 뭐 내피 세포들을 조금 더 안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걸 좀 둔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대개 주 한 5일 정도는 최소 5일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3일도 아니고 5일이요? 매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와. 할 때는 한 30분, 1회 30, 아무리 못해도 30분, 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권장하고 있고 네. 그럼 보통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여름에 그러면, 해야겠네요. 네, 땀은 뭐 많이 안 흘려도 되는 거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되는 이제 건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어느 땀이 날 정도의 운동 네. 그러면은 다 다릅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운동 부하금 트레드밀 이렇게 헬스장 가면은 네. 저희가 달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단계가 다르듯이 자기만의 땀 나는 정도. 그래서 땀이 날 정도라고 오히려 이거는 뭐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 요즘? 좋네요. 그렇게 이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운동에 이어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대체로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또 일정량의 콜레스테롤은 있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저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아니면 호르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세포가 각각의 세포 막들이 다 지질과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막을 구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호르몬 생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또 특히나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어르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요. 아까 LDL 콜레스테롤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렇게 세계적인 지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100까지 줄여라. 이제는 LDL 콜레스테롤 70까지 줄여라. 최근에는 55까지 줄여라. 예?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은 55까지 줄여라가 이제 목표가 될 정도로 네. 많이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네.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기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40 이하였는데 요즘은 50, 60까지 가는 네네. 경우가 있던데요. 이렇게 식단이나 이런 거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 약을 좀 먹어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요, 섭취로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일부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과 가지고 이렇게 약물 체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뭐 음식과 가지고 조절하는 것보다 약물로서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하다 보니 이제 약들도 예전에는 스타틴이라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계되는 합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제만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합성뿐만 아니라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이제티미브라는 다른 약제, 그다음에 PCSK9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다른 종류의 약들이 점차 병합되고 복합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논문이요.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이게 단독보다는 병합요법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의 요법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도 관심이 있고 한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항상 심장내과에 들러서 정기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할 때 적정 타겟, 적정 그 목표치까지 낮추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가지고 늘 검사를 해봐라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때 치료받아서 회복되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심장 근육과 혈관에 많은 손상을 일으켜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맞아요. 이 골든타임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 한마디로 너무 잘 요약해 주셨네요. 제가 오늘 핵심 내용은 재발을 막자가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퇴원하고 난 다음에 1년까지 재발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5명 중에 1명 꼴은 1년 내에 재발을 하고 있고요. 재발 시 예후가 훨씬 안 좋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망률이 아까 심근경색의 사망률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30%에 달한다.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 치료하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재발을 할 경우에는 많게는 85%까지 이렇게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재발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시술이나 이 수술 후에 사람이 참 해이해져가지고 관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재발 후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퇴근 후 1년 이상은요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하시고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박종희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좋은 논문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